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전체 부동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20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뭐 금방 부자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조금 어쨌든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서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노편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노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실 이종걸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 변호사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다른 패널분들에 비하여 비록 경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유치권, 지상권, 그리고 배당이익 등 부동산 및 경매 관련 사건에서 여러 가지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른 여러 전문가분들과 힘을 합쳐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실 강치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치현 대표입니다. 저는 주로 사업성 분석을 담당하게 되겠는데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현장감을 살려서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실 손용만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용만입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근무 경력도 있고 현재는 신탁사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금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실 건축사 박상준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 삼보 이대하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 박상준입니다. 부동산 물건에 대한 설계 기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면적은 1606평방미터인데요. 이게 평으로 얘기하면 약 485평 정도 되는 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에는 완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약 6900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2086평인데요. 토지만 경매가 나온 상황입니다.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가 나온 상황이란 얘기죠. 경매 감정 가격은 약 80억 정도 잡혔는데 이제 한번 유찰돼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은 65억 전후입니다.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각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건물을 가진 쪽하고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종걸 변호사님의
역할이 이 물건에서는 아주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얘기할 때는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이 지상권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권은 이제 그 위에 있는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달라지는데 견고한 건물들의 경우에는 30년,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그리고 건물이 아닌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의 존속기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이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지상권은 보통 30년의 존속기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물이 존재하는 물건의 토지만을 구입하게 된다면 지상권의 성립 여지에 따라서 그 대응하는 방법이 아주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경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건물이 특히 건축 중이거나 건물이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경락받는 경우에는 지상권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건은 어떻게 조사해 보신 바로는 이게 지상권 성립 여부가 어떻게 되는 물건입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상권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 강 대표님이나 손 부장님은 어떻게 그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일단은 딱 지상권 하면 좀 골치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건설회사나 지금 신탁사에서 저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 아무래도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어디 강 대표님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 많이 접해봤죠. 근데 시청자 입장이거나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토지와 건물이 분리가 되어서 지금 경매가 진행되게 되어 있고 지상권이 성립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다 재반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매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물건을 진행을 하려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지상권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그 이 변호사님께 이런 자꾸 많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냥 건물주나 이제 혹시 건축주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이 돼서 공동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뭐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상권 같은 경우에도 공짜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료도 당사자 사이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합의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보통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대다수가 그렇게 가죠. 근데 결국에는 시간과 돈을 줄이는 방법은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일단은 이제 기준 자체를 우리가 협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만약에 본다면 이제 소송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토지를 만약에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이 위에 존재하는 이 건축물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협상을 진행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진행하는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지금 거제도에서도 직접 사업을 지금 그 시행사업을 하고 계신데 보통 연립의 그 평당가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보통은 그 사업 계획을 세우십니까? 예, 현재 제가 지금 거제도에서 지금 한 5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통상 저희가 이제 연립주택 같으면 이제 중급 정도의 그 건설 자재라든가 기타 뭐 마감재를 사용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당 개념으로 보면 평당 4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방미터로 보시게 되면 136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를 질려 그러면 그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총평수로 계산하면 산출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보통의 연립주택이나 저 건물들은 평당 이제 450만 원 계산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토목 지하 3층으로 되어 있고 토목 비용이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경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토목비는 들어간다고 보진 않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 지금 이 분양 면적이 6,890평방미터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강 의원 말씀대로 45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이 공사비는 총 한 90억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사비는 약 일반적으로 볼 때 90억 정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더라도 무난한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앞뒤로 마감자의 수준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나마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아,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물건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제 정상적이라고 할 때는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 면적에 따라서 총 매출이 나올 텐데 우리가 총 매출을 산정해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라든가 토지 매입비라든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물건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거용하고 상업용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양 면적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전체 연면적이 6,800평방미터 중에서 네. 지금 아파트는 3,131평방미터이고 네네. 그다음에 상가는 983평방미터예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다 분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용 면적은 아파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의 소유 면적이고 네. 그다음에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 이제 계단실하고 벽체 공유 면적이 들어간 면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만 했을 때 3,131평방미터를 분양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상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700평방미터는 전기실하고 기타 부대의 시설, 주차장 등 분양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예. 시청자들 이해하기 쉽게 이게 그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3,13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고 예. 상가로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이 983평방미터죠. 983평방미터 정도라면 이게 평으로 하면 한 950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주거용이요? 네, 평균 950평 정도. 그리고 상가로 하는 거는 이제 983평방미터니까 약 한 300평 조금 넘는 정도 되겠는데 이런 어떤 그 분양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강 대표님께서 이제 직접 시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분양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총 매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총 이 전체 부동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까 전에 그 박 의원님께서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공사비는 이제 90억으로 산정이 됐고 그다음에 토지 경락가를 60억 정도로 감안을 했을 때 총 지출하는 비용은 이제 한 150억 정도가 될 걸로 추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변 공동주택과 상가 걸린 상가를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800만 원 정도 지금 시세가 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걸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600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평으로 환산을 하면 공동주택은 2,600만 원을 상회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근생 상가는 지금 평당 2천만 원 정도를 상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예. 제가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공동주택은 저희가 평방미터당 6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고 예, 예. 그다음에 근생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00만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걸 토대로 해서 공동주택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3,131평방미터
근생 상가는 983평방미터가 됩니다. 예. 공동주택이 이제 분양가를 제가 산정을 해보니까 이제 총 200억 원 정도가 산정이 되고 네. 근생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정도 돼서 30억 정도. 네, 30억. 네. 30억 정도가 돼서 총 230억의 총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도 상당히 이제 낮게 이제 잡아서 최소한 아무리 적게 나와도 230억은 나온다는 계산으로 하신 거네요. 예, 그럼 조금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한 250억이나 거의 300억에도 육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물건이라고 볼 예. 수가 있겠네요.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하철역도 사실 저거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그 주변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남산을 끼고 있고 하는데 여기가 지역적인 어떤 이런 특성으로 보면 다른 사업지라든가 이 주거형의 사업지에 비교했을 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주변은 주택과 업무 시설, 그다음에 뭐 공동주택, 뭐 단독주택, 뭐 여러 가지 용도의 건물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6호선 버티고개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고 노선버스와도 상당히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입지상으로는 뭐 무난하게 평가가 되는데 아까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산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강남과 강북의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을 하든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제반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한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 예. 입지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그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다가 총 매출이 230억인데 이 물건의 그 경매가 진행되는 가격은 약 80억 정도의 최초 가격에서 한 번이 유찰된 약 60억 전후의 네, 그 그렇습니다. 가격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60억 정도의 낙찰을 만약에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60억 정도에 받는다면 어떻게 이 수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할 때 요구되는 수익률이 20%에서 25% 정도 저희가 보통 추산을 합니다. 아, 이거는 보통 수익이 이제 그 세금이 내기 전에 예, 세전 수익이라고 세전 하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아, 그걸 25%에서 30% 정도를 보는군요. 제가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5%를 올리셨는데 20%에서 25% 정도. 아, 20%에서 예. 25%야? 예,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기대 수익률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총 매출이 230억인데 아까 전에도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90억. 하셨죠? 90억 정도 들어간다. 공사비가 9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에 언급하듯이 토지 경락가를 60억에 받는다고 그럼 하면 60억에 받는다고 하면 그럼 총 지출 금액이 150억 정도 전후 되겠죠. 아, 물론 뭐 다른 재반 비용도 뭐 등기비라든가 뭐 재반 비용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 그 전후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매출액이 230억 전후이기 때문에 8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뭐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20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걸만 그러면 이거대로만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뭐 금방 부자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거용은 그냥 그 아파트 형태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 산다고 해도 보통은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강남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고전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가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 우리 강 대표님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 뭐 MD 구성이라 그러나요? 그 여기다 어떤 업종을 집어넣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언뜻 생각나는 부분은 있습니까? 일단 그 남산 물론 이태원에 물론 이슬람교에 관련된 그 건물이 있지만 그쪽은 좀 이슬람 쪽 그 국민들 중에서도 좀 부유한 측에 속하는 분들이 사시는 곳이고요. 이쪽 약수동이나 신당동 쪽 그 남산 반대편 쪽에는
인도나 파키스탄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쪽 지금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도 물론 뭐 인도 관련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이제 아주 비싼 인도 음식 전문점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중저가, 중가 정도의 인도 음식점 전문점이거나 아니면 전문 식당가를 구성을 하되 뭔가 특색을 갖춘 그런 식당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식당 쪽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뭐 익스프레스 같은 조그만 소규모의 이제 슈퍼마켓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 중소규모의 마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마트 배달 위주로 하는 마트가 보통 통상 200평에서 300평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임대를 주거나 분양을 하게 되면 뭐 상당 부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형 마트는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차를 타고 대형 마트를 가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마트 형태나 아니면 외국인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식당 종류가 특색 있게 만약에 구비된 마트라면 더 좋겠죠. 저 죄송하지만 예. 저는 일단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경사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경사가 있는 이런 부동산에도 마트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마트는 지하 1층도 상관이 없고 2층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 4층도 상관이 없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건축 관련된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되겠죠. 근데 통상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1층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하로 형성이 돼 있고 위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1층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입구가 1층이 됐든 지하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배달을 하거나 이런 어떤 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꼭 1층이 아니어도 네, 크게 영향을 크게 받지 영향을 않는다고 받지 않을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모든 사업을 다 사실은 자기의 자본으로 전액을 다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라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금융 부분을 접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낮출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선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경락잔금이라 그러나요? 낙찰을 받고 나서 경락잔금을 어느 정도를 융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경락잔금은 그러니까 최대 한 90%에서 최근에는 한 80% 정도인데요. 이 건의 경우는 건축물의 특성, 그러니까 미준공화 또는 이게 본권 사업 특성상 보면 민원 등이 예상되므로 아마 이 정도 금액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최소 50% 이상은 대출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아, 예. 그럼 50%라 그러면 60억 정도에서 한 30억 정도는 이제 잔금 납부를 할 때 대출이 가능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자기 자본은 한 30억 정도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 정도 에코티는 뭐 자기 자본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거기에 어느 정도 예상 민원 해결 차원이고 이제 예상 이자를 납부하거나 모든 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더 하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많이 갖고 있으면 더 안정적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상이라고 좀 제가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네. 그 이상은 더 가능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액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예. 50% 정도 한다 그러면 30억 정도가 이제 자기 자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의 어쨌든 이자 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예비비로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 자기 자본이 한 40억 정도면 네. 일단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좀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물 부분은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어떤 자기 자본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경락, 그 잔금 대출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른 대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조금 활용하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민원과 기타 등등을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사업을 무난히 좀 끌고 가려면 여유 자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파트가 30세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900평방미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가 만약에 잘 돼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이 정상적으로 완전한 건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 세대당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출의 금액은 확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있는 본건은 아직 미준공 상태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공까지 아마 시간이 좀 소요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공이 된다면 아마 그 감정가나 실거래가 기준에서 한 65%에서 7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84평방미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 정도인 걸로 이 아파트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뭐 분양평수로 얘기할 때 뭐 32평형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강 대표님께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3.3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2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했으니까 한 예, 유닛당 그러니까 한 세대당 예. 한 세대당 5억 정도가 되겠죠. 아, 한 세대당 한 5억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다 완전히 해결이 되고 한 세대가 한 5억 정도 나간다고 계산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한 60%만 해도 한 3억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 3억 5천 정도. 아, 3억 5천 정도요? 예, 예. 그럼 세대당 3억 5천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고 이렇다고 하면 이 물건은 협의만 잘 이루어지고 금융기관하고 연계만 잘 된다 그러면 40억 정도에서 뭐 추가로 더 하지 않고 금융을 이용해서도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겠네요. 아, 예, 근데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준공하고 보존 등기까지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예. 금융기관은 이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으면 사실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사실 다른 자금 부분에 대한 융통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분양상가 여기는 상가 부분도 약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분양상가의 대출 기준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한 65%뭐 전후라고 예. 말씀해 주셨지만 상가 부분은 조금 대출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상가 부분은 아파트 기준으로 65%에서 70% 본다면 그러니까 상가는 거래 시가의 30% 최소 50%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가 부분은 대출 금액의 예상 금액을 조금 낮게 보고 그런 검토를 것들을 하시는 게 다 중요할 것 감안하고 같습니다. 예. 사업 진행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네. 아까 제가 마트가 1층이나 지하 1층이나 이렇게 지하층이나 지상층에 차지하는 게 입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하를 내려가게 되면 일단 마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대출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이미 자기 자본이 투입이 돼 있고 여러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지상에 만약에 마트를 개설할 수 있다면 대출가가 제가 여러 군데 경험을 해본 상으로는 한 60% 이상은 했던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상가 됩니다. 부분도요? 예, 그래서 오. 마트를 가능하면 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1층에다 개설을 하시는 게 지상에다 개설을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해보면 그 마트나 그 수익률이 그러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그 물건에 대해서 담보 가치를 많이 보게 돼 있죠. 아, 그러면 이 물건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간다면 대출의 범위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이 어쨌든 한 4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제 그 선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40억을 투자해서 80억의 이득이 나오는 어떤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지상권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런 거라 그러면 이거는 금방 부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40억이란 금액이 마련되신다면 한번 이 사업 회사 지금 그만두고 한번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기 이 본권은 사실 이해관계자 지금 토지만 나와 있는 상태고 또한 그 기존에 진행하던 자들이 그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원만히 해결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좀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조금 어쨌든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토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변호사님,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투자하는 쪽에서는 적게 지불하려 그럴 것이고 예, 물론이죠. 건물 쪽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받거나 예, 예. 지료를 조금 내고 뭐 버티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예, 그럴 겁니다. 여기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는데 뭐 들어가는 어떤 소송 종류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그 기간 같은 게 이제 지금 손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지료 청구 소송을 할 때 보통 이게 사안별로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재판이라는 게 항상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항소를 할 수 항소를 있기 하게 때문에 되는군요. 예, 네. 그럼 더 이제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결국은 뭐 지료 소송에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게 돼서 이제 땅을 통째로 이제 뺏기게 된다든지 건물을 통째로 뺏기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건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료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 감정가는 80억이 나왔고 아까 이 부분을 말씀하셨나요? 어쨌든 그 낙찰 받는 가격은 60억이라고 치면 지료를 청구할 때 잡는 기준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을 잠깐 이 부분 정확히는 못 드렸는데요. 네.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인데 네. 협의에 의해서 잘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네. 법원이 이제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정하는데 법원이 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통해서 아. 예, 먼저 이제 그 지료를 감정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공시지가의 1.4배에서 1.5배 정도 그 범위에서 기초 가격이라는 걸 결정하게 되고 네. 그 기초 가격에 연면적하고 부동산의 그 종류별로 결정되는 기대 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예. 곱해서 이제 산정하게 되는 지료를 기준으로 해서 법원이 지료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예. 상업 지역이라든가 또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지라든가 이런 거에 다 기준이 아무래도 다를 텐데 네, 예. 그러면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아마 저길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그 수익률을 기준해 가지고 지료를 아마 그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 기대 이익률 부분이 농지가 보통 2% 내외고 농지가 2% 정도고요. 예, 주거용지 같은 경우에는 4%, 상업용지가 6% 내외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거용지의 그 비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4% 보여집니다. 정도면 뭐 어쨌든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근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낙찰받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공시지가에다가 1.4배라든가 뭐 이런 정도를 계산한다 그러면 아마 그 감정가 어쨌든 비슷한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연 4%의 어떤 그게 적용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한 1년 6개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 손 부장님께서는 좀 아주 신중하게 이제 고려하시는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1년 6개월 하면 여기서 지금 그 30억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는데 요즘은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한 3% 정도를 기준한다고 해도 그래도 30억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9천만 원이니까 한 뭐 1천만 원이 안 되겠죠. 1,000만 원이 좀 안 되나요? 그래도 한 7, 800 정도의 이제 한 달에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는데 한 그런 정도의 부담이라든가 만약에 이걸 한 2년 정도 끌었다. 한 20개월 정도 갔다고 하면 이자 부담만 해도 1억 5천 정도, 1억 5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에 1억 5천 정도면 아까 예비비 한 10억 정도 잡았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지출을 하면서 어쨌든 소송 비용도 들어갈 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도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이거 어디 사업 시행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시행하는 사람 시체말로 이게 더블틱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낙찰을 물론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비비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인 검토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걸 가정해서 뭐 저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업을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안에서도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건 시청자들이 판단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이런 어떤 지상권에 관계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또 다룰 기회가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 그 변호사님께 한번 더 여쭤본다면 만약에 이제 이거는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경우고 지상권이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토지 쪽이 우위에서 조금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토지 쪽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건물을 부수고 그 토지를 돌려달라는 건데 아무리 멀쩡한 건물이고 그 건물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은 그것을 부셔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공된 건물에도 만약에 이건은 성립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완공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허물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허물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게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권리 남용이라고 상대방에서는 주장해 봤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건물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끝까지 갔을 때의 얘기고 네. 사실은 그 건물을 그렇게 해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렇죠. 관점에 있어서는 효용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유리한 지위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예. 이 건을 소개를 하면서 저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지상권에 관계된 부분은 그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를 매입한 사람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 건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지역적으로 보나 어쨌든 이 여기 사업성으로 봤을 때 지상권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건물을 이때까지 이걸 사업을 진행하고 건물을 졌던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어떤 그런 요소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건물을 지으신 분들은 잘 이걸 해결해서 큰 손해가 없기를 바라고 정 해결이 안 돼서 경매가 낙찰이 된다고 하면 낙찰받는 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지상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나서 서로가 욕심을 좀 버리고 이득을 좀 줄이고 협의를 본다 그러면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패널 분들을 모시고 서울시 중구 신당동의
경매로 나온 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606평방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그 위에 6900평방미터의 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경매로 토지만 낙찰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융자는 또 어떤 식으로 하고 해서 총 매출에서 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사실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패널 분들께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무작정 좋다고 막 달려들 수 있는 또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기존에 건축을 한 사람들과의 어떤 충돌로 인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고 또 소송이 진행돼야 될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또 융자를 얻었다면 그 융자를 부담해야 되는 어떤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자를 제대로 못 내서 거꾸로 또 토지가 경매를 당하는 이런 위험성에 도달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또한 실제로 이 물건에 관계된 건축에 관계되신 분들 조합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최소한 28분에서 30분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과의 갈등과 어떤 다툼을 해소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런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 번 반복돼서 패널들 분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이번 여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 첫 시간이라서 그런지 많이 떨렸고요. 저는 항상 법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부동산을 바라봤는데 오늘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라든지 건축적인 측면, 금융적인 측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게 되니까 굉장히 새로웠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뭐 이 위원님 마찬가지로 첫 시간이었는데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많은 분석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아주 충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 부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더 좋으신 분들과 더 많은 얘기 그러다 시청자 여러분께 더 많은 사항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더 많은 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축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은 많이 첫 시간이라 떨렸고요. 그다음에 건축 설계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돕을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이어서 저도 많이 떨리고 또한 모든 게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패널 분들을 모시고 같이 하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지 부자가 되려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뛰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동적인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노픈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